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준비한 아시아 박물관 산책에서 북아시아 편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벌써 6번째 오늘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개근을 하고 계신 거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오늘 6번째 하고 나머지 2번 하면은 아마 북아시아 편 강의가 완료가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오늘은 몽골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몽골 제국,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원나라라고 들어보셨던 그 몽골 제국 원과 그다음에 칭기스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날 현대 한국과 몽골 관계는 아마 8번째 몽골의 주 몽골 한국 대사를 역임하신 오송 대사님께서 아마 8번째 또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세 몽골 제국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자주 왔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남대나 그다음에 여기 학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들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늘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홍보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한 10분 같이 짧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까 우리 강병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한국 국비 장학생으로 몽골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하죠. 조금 생각이 있었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를 갔을 텐데 몽골로 가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몽골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자꾸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들 칭기스칸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는 사실 칭기스칸이 직접 우리를 침공한 것은 아니고요. 칭기스칸 다음 아들 우구데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원태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분은 원태종이라고 했던 그 시기에 고려를 엄청나게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가 특히 고려 후기에 몽골의 침략과 그다음에 많은 문화재들도 불타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몽골이나 칭기스칸을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면도 한편에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또 뭔가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고요. 이제 칭기스칸과 몽골 제국,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사에서 사실은 우리도 약자이고 사실은 몽골도 약자입니다. 사실은 몽골이 과거에 13세기에는 세계 제국을 건설했지만은 지금은 인구가 3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땅에. 왜냐면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유목을 해서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축은 한 7, 8천만 마리 됩니다. 그러니까 그 7, 8천만 마리의 양, 염소, 말, 낙타, 소, 이 5가지 가축을 주로 유목을 해서, 그러니까 여름에도 유목을 하고 영하 40도, 50도가 되는 겨울에도 유목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서 어떤 때는 한 번에 7, 800만 마리씩 겨울을 지나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재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가물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와서도. 그래서 사실 유목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도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농사 짓는 걸 봤기 때문에 어렵죠. 농사도 어려운데 사실 유목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그냥 초원을 이렇게 누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여름 한철이고 나머지 가을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봄까지는 내 가축이 죽지 않도록 또 굶어 죽지 않도록 그 눈 덮인 초원을 찾아다니면서 가축을 먹여 살려야지 내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과거에는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말을 타고 정주 지역을 침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매일 사람 죽이고 불태우고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또 이란 이런 식으로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다 근데 정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일본의
우리 침략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정주민들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주민에게도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유목민에게도 두 면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칭기스칸에 대해서 또는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 그리고 칭기스칸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 당시 13세기, 14세기 세계사를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칭기스칸은 사실 태어난 해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이제 추산을 해보면은 1155년부터 1167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띠만 같지 사실은 12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몽골에서는 1162년으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한 해는 확실합니다. 1227년에 또 서하라고 하는 나라를 원정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이 나서 죽게 되죠. 그래서 1227년에 죽었는데 이때 나이는 모르죠. 왜냐하면 태어난 해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도 60세 중반 정도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많이 살아야 40이었다고 하죠. 50, 많이 살면 50이고 그래서 환갑은 드문 일이고 뭐 70은 더 드문 일이었는데 이 몽골은 훨씬 더 그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15살이 되면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전쟁터를 다니면서 어떤 나라를 압박하거나 또는 그들이 압박을 해도 공물을 바치지 않을 때는 그 도시나 그 지역에서 물건을 약탈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사실은 약탈하고 정주민을 공격하는 모습은 100에 한두 번이에요. 나머지 98, 9번은 평화롭게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겼느냐면은 그 한 번, 두 번 침략받았을 때만 기록을 남겨요. 특히 중국 측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옛날 한문을 배우시거나 한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많이 그런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중국 기록을 보면은 유목민들은 다 짐승이에요. 금수만도 못한 놈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그런 모습을 띈 나라들은 대부분 강대국들입니다. 지금 몽골이 아니죠. 지금은 힘 있는 나라가 오히려 더 힘 약한 나라들을 압박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 찾는 또는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근대 열강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여러분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자원들을 거의 약탈하다시피 해서 강대국이 된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그죠? 예. 그런데 과거 중국 때는 덜했습니다. 일제시대 앞에 중국과 있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야 되나, 말 잘 듣는 그런 신하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만 숙이면 그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왕들이 중국의 황제로부터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우리를 왕의 책봉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중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이렇게 흉노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거란, 여진, 몽골, 만주 이들이 또 계속 중국과 대결을 하면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그렇게 또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몽골의 고려 말에 몽골의 원의 간섭도 아시지만은 조선 중기의 병자호란도 아시죠? 예. 그 병자호란 때도 만주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청나라가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한국에 대한 그게 전통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누군가가 더 많이 행사하려고 지금 강대국들이 계속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이제 강대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또 북한도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 쪽으로 딱 달라붙어서 또 거기서 돈 몇 푼 얻어보겠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북한 젊은이들을 또 밀어넣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월남전 때 했었죠. 미국의 용병으로 월남에 가서는 몇 푼에 몇 달러에 목숨을 잃고 또 다치고 또 고엽제 후유증을 겪고 이게 약소국의 비애예요. 그런데 몽골도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몽골과 강대국 사이에서 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한편으로 생각되면서도 또 몽골이 그렇게 나쁜 놈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칭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이 몽골 초원은 정말 분열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냐고 뭐 하나로 통일될 희망이 안 보였어요. 아예 몽골 초원에 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족끼리 싸우고 또 부족 아래에 있는 시족끼리 싸우고 또 가족끼리 싸우고 매일 이것이 거의 한 300년이 지속됩니다. 그 300년이 언제부터냐면은 지난번에 아마 배우셨을 위구르라고 혹시 돌궐 다음에 위구르라고 들어보셨죠? 위구르가 몽골 초원을 통일했다가 분열되면서 그때부터 몽골 초원이 칭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는 1206년까지 거의 300년 넘게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그렇게 살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1160년경에 60년대에 이 태무진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고 그래서 이 태무진은 몽골 초원의 그 수천 년에 걸친 유목 사회의 전통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적대 세력에게 독살당하고 그리고 자기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면서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흉노,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거란, 몽골 그러다가 이제 또 몽골 초원이 또 한 번 분열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분열됐던 몽골이 만주 청에게 또 복속을 당합니다. 우리가 조선이 청나라에게 당하기 당한 바로 다음이네요. 우리가 먼저 복속당하고 1636년에 병자호란 때 그리고 몽골이 1639년에 그래서 한 3년 후에 몽골마저도 만주 청나라가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가 1910년까지 20세기 초까지 지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이 이번에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서는 1921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1년에 북한과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몽골은 1961년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유엔에 승인을 받은 독립국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70년 정도를 소련의 사회주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1992년에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었고 그 1992년에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서거하신 날, 사형당하신 날 그날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습니다. 그거는 날짜를 일부러 그날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몽골이 태무진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이제 강력한 유목 통일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초원 사회가 혼란했었고요. 심지어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몽골 초원을 감시를 해요. 왜냐하면 몽골 초원이 통일되면은 자기들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분들 송나라 아시죠? 그리고 탕구트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세웠던 서하. 원래는 대한데 중국 기록에는 대자는 안 씁니다. 자기네만 쓰지 주변국들은 다 다른 글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서하라고 바꿉니다. 중국 송나라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란이라고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 보셨죠? 그때 이 거란이 바로 중국식으로는 요 나라예요. 그리고 여진은 중국식으로 금나라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몽골은 중국에서는 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요 금 원을 다 중국 역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 나라 역사도 중국 역사, 금나라 역사도 중국 역사, 몽골도 중국 역사.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바깥에 독립해 있는 몽골도 언젠가 자신들의 땅으로 빼앗으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몽골 다음엔 한반도죠. 이렇게 지금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세계에 확대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면서 자신들의 몸집을 불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때는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때는 이들이 힘이 세면은 이들을 또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란 황제가
부르면은 거란 황제가 더 힘이 세면은 거란에 갔다가, 거란이 또 싸우면은 송나라로 갔다가, 금나라로 갔다가, 예,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측의 힘을 보면서 더 강한 쪽에 머리를 숙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오래 지속이 되었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우리가 중국을 오라가라, 미국을 오라가라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오라 그러면 가야죠. 자, 이렇게 어쨌든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제적인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그러한 방법을 찾으려면은 사실은 그런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소국들에 대해서 연대를 해야 돼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나라들끼리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그거를 못하게 다 막아요. 왜냐면 다 자기에게 복속시키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예, 몽골 초원은,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풀이 여기는 좋은 데네요. 예, 저 멀리 염소와 양떼가 보이고, 예, 그래서 이 염소와 양들이 풀을 뜯어 먹어야지 그 젖과 고기를 먹고 살고, 그리고 또 그 가죽으로 옷이나 신발을 해 입고, 또 그 털로 카페트 이런 거 천을 짜서 집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동물로부터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구르트, 그다음에 옛날에 조선 초까지 우리나라 임금이 제일 즐겨 먹었던 음식, 예, 중에 타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타락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릭 요거트, 예, 요구르트, 그 플레인 요구르트, 하얀 요구르트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제품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유목민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불가리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요구르트가 불가리아가 바로 저 동유럽의 초원의 끝에 있는 나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로부터 유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서 사실은, 예, 지금도 유명한 덴마크니 불가리스니 뭐 이런, 예, 유제품들은, 예, 원래 유목민 기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요즘에 몽골 여행이 특히, 예,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요. 예, 주로 여름에만 가시죠. 왜냐면 여름에만 우리가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겨울에 가면은 얼어 죽습니다. 영하 한 4, 50도씩 되니까. 예, 그런데 살만합니다. 예, 견딜 수 있어요. 영하 40도, 50도도, 예, 충분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단 온도 때문에 겁이 나는데 건조하기 때문에 덜 춥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의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 칭기스칸 기마상을 이렇게 이제 세워놨습니다. 이게 40m입니다. 예. 그래서 올라가려면 여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칭기스칸 동상을 세운 이유는 몽골이 지금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하니까 과거 역사의 영광을 지금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뭐 쉽지는 않죠. 예, 왜냐면 13세기의 몽골과 지금의 몽골은 전혀 다릅니다. 13세기에는 말 타고 활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우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는데 어디서 말 타고 유목민 기마전사가 와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게 18세기까지는 통했어요. 총대포가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말탄 그리고 활을 쏘는 유목 기마 전사가 사실은 가장 우수한 전투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군사가 너무나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이제 군사 수도 많은, 그래서 몽골은 한 몇만 명 할 때 중국은 이미 100만 단위가 넘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소총 들고 싸울 때 저들은 탱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쟁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몽골은 너무나 약소국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영광을 빌어서 몽골인들의 자긍심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물론 훌륭한 과거에 그러한 위인들, 뭐 세종대왕이니 이순신 장군이니 하는 이런 분들이 과거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고 살아남았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의 모습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예,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태무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이수계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이수계이의 부인 후엘루는 이수계이가 다른 부족에서 훔쳐온, 약탈해온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후엘루는 다른 메르키트라고 불리는 부족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메르키트 부족의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수계이가, 보르지긴 씨의 이수계이가 그 후엘룬을 약탈해왔고, 그 남편은 자기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어쨌든 이수계이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태무진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태무진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게르에서 뭐 태몽을 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후엘룬 너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아들을 하나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태어났는데 태무진의 오른손에 작은 핏덩어리를 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태무진이 나중에 세상을 정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무진이 칭기스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도 그렇게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 쭉 그렇게 되죠. 이미 그때부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예정을 하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용이 나라샤, 그죠? 6용이 이렇게 이제 미화가 되고 과장이 되는 것이 역사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몽골입니다. 요거. 그리고 몽골은 약한 세력이었고 타타르가 강한 세력, 그리고 메르키트가 강한 세력, 그리고 케레이트, 그리고 나이만, 이렇게가 더 강한, 몽골 초원을 누군가 통일한다면 가능성이 훨씬 많았던 부족이에요. 그런데 몽골은 전혀 가망이 없었던 조그만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타르 부족이 몽골 부족의 족장이었던 조그마한 이수계이를 독살을 해버립니다. 왜? 몽골의 이수계이를 중심으로 몽골이 힘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뭐 9살, 10살쯤 됐을 때라고 하는데, 태무진이.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내부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골 그 작은 부족에 위협을 가하는 적들이 그 내부, 몽골 초원 내부에 다른 몽골 계통의 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외부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외부의 적이 누구였느냐면은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그리고 이 여진족이 나중에 조금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서 17세기 초가 되면은 16세기 말 17세기 초가 되면은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그 후금을 세운 사람들이 1636년에 자기 민족명을 여진에서 만주로 바꿔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대청 또는 만주어로 다이칭구룬이라고 하는, 다이칭구룬은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청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1636년에 가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키려면은 명나라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충직한 신하 국가였던 조선.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뒤에서 또 조선이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조선을 복속을 시키기 위해서 병자호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나라는 결국 초원을 너무나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초원에서 통일 세력이 나오지 않게끔 했는데, 어쨌든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부족이 타타르부였어요. 그래서 타타르부가 이제 몽골부를 비롯해서 몽골 초원을 감시하는 금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타타르부는 몽골 칭기스칸에게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몽골부가 힘을 키워서, 이게 역사에서 힘의 균형이에요. 자기가 힘이 약할 때는 당했지만은 자기가 더 힘을 키워서 강대국이 되고 나서는 자기를 괴롭혔던 적을 이번에는 또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아까 여기도 화살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몇 살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태무진보다는 나이가 많은 부르테
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태무진과 결혼을 시키려고 태무진을 데리고 부르텐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게 대릴사위 제도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사돈 집에다가 태무진을 두고 귀가를 했는데, 이 아버지 이스게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타타르 부족원들과 마주쳤는데, 타타르 부족원들이 이스게이인 것을 눈치채고 그에게 고기와 몰래 독을 넣은 음료를 주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집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죽을 때쯤 이제 태무진을 하인을 보내서 태무진을 집으로 불러오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타타르보는 태무진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족에게 버림받고 힘이 없고 도망치던 태무진이 왜? 가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는 고기를 못 먹이고 유목민들은 물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 오시면은 생선, 회나 이런 건 접대하지 마시고요. 꼭 고기, 삼겹살이라도 고기를 접대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거의 사람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초원에서 가축을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타이치우드라고 하는 옆에 있던 조금 친했던 그런 부족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누구예요? 자기 이복형 백테르라고 하는 이복형을 만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백테르가 가장이 돼버리면 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태무진의 어머니의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그래서 태무진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 이복형에게 내 자리를 또는 내 권위를, 가장의 지위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는 자기 동생들과 친동생들과 공모를 해서 이 백테르를 활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비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태무진이 목숨을 몇 번이나 잃을 뻔하면서 살아남았고, 점차 애가 이제 10대 중후반으로 커지고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니까는 이 조그마카른 어린 태무진을 보살폈던 타이치우드가 이 태무진을 제거하려고 해요. 왜? 미래의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타이치우드가 포로로 잡아서 이 태무진을 여러 번 죽을 그러한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살아남습니다. 이게 뭐 한 서너 번 있어요. 그런 태무진이 죽을 뻔한 고비가 서너 번이 있는데, 그때마다 태무진이 뭐 기적적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감시하던 그 사람을 족쇄로 공격해서 그를 실신시키고서는 도망가다가 또 쫓아오니까는 물속에 숨어서는 거의 뭐 숨을 안 쉬다시피 아니면은 뭐 풀숲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무진은 이거는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결국 자기 아내를 나중에 이제 찾아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옹칸이라고 불리는 조금 아까 강력한 부족 중에 하나인 케레이트의 수장이었던 옹칸을 찾아가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금나라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줬는데, 왕이란 칭호를 몽골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하니까는 그 사람을 그냥 옹이라고 부른 거예요. 옹칸. 그래서 이제 옹칸은 결국 아버지와의 의형제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태무진을 도와주고, 이때 태무진은 옹칸에게 부인 집안에서 준 검은 담비 외투를 예물로, 선물로, 뇌물로 바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느냐면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비싸고 귀한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이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외투만 있으면 눈 속에서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검은 담비로 만든 외투를 구입하려면
발 빠른 말 1000마리를 줘야지 구입할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동진을 한 것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딱 하나, 담비 가죽 얻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시베리아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왔던 거죠. 왜냐면 러시아나 이 유럽은 겨울에 습기가 많고 추워요. 그래서 이 담비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옷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아남은 태무진은 타타르 부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뭐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아까 태무진의 아버지 이수게이가 태무진의 어머니 후엘룬을 어떤 부족에서 뺏어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메르키트 부족에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키트 부도 또 참고 참다가 힘을 길러서 태무진이 결혼했다, 그리고 브루테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직은 태무진이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이 브루테를 또 지난번에는 자기 부족의 부인을 후엘룬을 빼앗겼듯이 이번에는 태무진으로부터 브루테를 빼앗아 오기로 결정을 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태무진이 비겁하게도 말이 한 마리 모자랐는데 그 남겨놓은 게 누구냐면은 자기 부인을 남겨놓고 도망가요. 자기는 말 타고 도망가면서 부인은 말이 없어서 메르키트 부에게 잡힙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마 메르키트 부가 브루테를 죽이겠느냐, 아니면은 또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이라도 남겨놓는 거죠, 미끼로. 그런데 물론 두 후자일 가능성이 커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부인을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당장 내가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힘을 길러서 찾아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 덤볐다가는 브루테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태무진 나중에 칭기스칸이 된 사람은 자기 이복 형도 죽였고 사실은 부인도 이런 상황에서 버려버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도 많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됐겠지만은, 그래서 역사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물이나 역사를 판단하실 때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보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의 좋은 면만 보면 안 되고 힘 없는 사람의 나쁜 면만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의 긍정 부정적인 면, 힘 있는 사람의 양면을 다 같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때는 뭐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미국, 일본은 뭐 우리가 근접도 못할 하늘의 나라였었어요. 그죠? 모든 기술, 기계 다 일본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 그렇게 어릴 때 뭐 국민학교 때 머리에 그냥 엄청나게 그런 훈련을 받은 거죠. 교육을.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사실은 50년 정도 지나니까 엄청나게 한국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 기술과 우리 제품, 우리 문화,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엄청난,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은 남들이 볼 때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거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고, 그래 그 와중에도 경제 성장을 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엄청난 나라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강대국 옆에서 살아남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태무진이 이제 옹칸과 그리고 자기의 형제였던 자무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메르키트를 습격하자라고. 왜? 혼자는 못하니까. 그래서 셋이 힘을 합쳐서 메르키트 부를 공격을 해서 거기에서 메르키트 부를 이기고 자기 부인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초원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태무진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족을 버리고 태무진 밑으로 모여들어요.
이게 이제 민심이 모이는 거죠. 그 초원의 민심이. 그래서 태무진은 어쨌든 몽골 부족만의 추대를 받아서 처음 1186년에 칸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1162년으로 따져도 25살, 4살, 5살 때, 24, 5살 때 몽골 부의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요거로부터 딱 20년 후에 이제는 몽골 부뿐만 아니라 몽골 초원 유목민 전체의 칸으로 되면서 그때 칭기스 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까 죽을 때도 전장터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예,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선두에 섭니다. 내가 선두에 서서 목숨을 버리고 싸워요. 우리랑 다르죠. 예. 우리는 웬만하면 뒤에서 도망가고 숨고, 예. 그리고 남들 보고 부하들 보고 나가 싸우라 그러는데 유목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부하들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예. 그런 기본입니다. 그죠? 예, 전투의 기본인데도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태무진이 점차 세력을 갖추면서 타타르부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때 기존의 유목민의 전통에서 어긋난 그러한 군유를 하나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내가 빼앗으면 전쟁터에서 내가 빼앗고 그런 것은 내 거예요. 그런데 태무진이 어떤 군유를 선포하느냐면은 모두 여러분들이 약탈해온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한 군데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태무진이 더 많이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태무진이 욕먹죠. 태무진은 제일 적게 갖고 부하들에게 거의 다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들이 태무진 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이의를 제기해서 저 친구가 지난번에 열심히 싸웠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더 줘라. 대신 나는 적게 갖는 거죠. 이게 권위예요. 다르죠? 예. 우리 여러분들 조선시대 말에 고위 관료들이 매관매직하고 하면서 백성들의 모두 수탈을 해도 내가 다 가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권위가 안 서죠.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1202년에 이제 1186년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몽골 초원을 자기가 전투를 통해서 세력을 확대를 하고 그 강력한 타타르부를 1202년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느냐면은 마차 바퀴에다가 남자애들 키를 재봐요. 그래서 그 바퀴보다 큰 애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보다 작은 애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은 이제 몽골화를 시키죠. 다 끌어안아서 몽골이 먹여 살리고 키우면서 그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해도 어리기 때문에 잘 그런 거에 대한 원한을 잘 갖지 않는데 10살 넘으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8, 9살 그 정도 사이에서 키를 보고서는 이렇게 죽였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묵화와 함께 타타르를 정복한 후에 칭기스칸은 아까 자기를 보살펴 주었던 옹칸, 케레이트부를 또 공격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초원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고 지금은 내가 더 힘이 세지니까 또 케레이트부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서쪽에 있던 또 강력한 나이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태무진과 자기 친구였던 자묵화가 또 싸워요. 원래는 자기 의형제인데 피를 나누는 의형제처럼 살았던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전투 경험도 많았던 자묵화. 이 사람이 태무진과 결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이 자기 능력이 있어 보이는 자기보다 어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태무진에게 더 많은 유목민들이 가니까 이 자묵화가 이제 삐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무진 너랑 이제 우리 헤어지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의의가 깨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묵화와 태무진이 싸우고 처음에는 태무진이 져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태무진이 자묵화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묵화가 그 전투에서 진 다음에
나이만에게 도망갔었는데 그 자무카의 부하들이 이 자무카를 묶어서 태무진에게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무진은 자무카는 나랑 헤어지긴 했지만은 내 의형제였기 때문에 살려두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부하들은 곧바로 처형을 해버립니다. 왜? 자기 주군을 배신한 부하들은 언제든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안다였던 자무카, 의형제였던 자무카는 몽골 유목민의 습속에서 땅에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칼을 써서 목을 베거나 그러지 않고 펠트, 양탄자, 두꺼운 양탄자로 말아서 말로 밟아서 죽여요. 어쨌든 그것도 또 끔찍한 일이겠지만은 뭐 지금도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유목민만 잔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제가 자 빨리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록을 봐야 돼요. 역사 기록을 봐야 되는데 몽골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은 사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몽골 비사라고 하는 책이 몽골어로 글자로 쓰여 있었으면은 중국이 다 불태웠을 거예요. 그런데 몽골어를 한자음으로 썼습니다. 몽골어를 썼는데 한자음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것도 19세기에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아까 얘기했던 고려 말에 100년 동안 몽골의 원내 간섭을 받았으면은 몽골에 관련된 엄청난 사료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한문, 명나라, 조선이 건국되면서 명나라가 조선에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하늘이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적이었던 몽골, 원나라의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은 명나라에게 밑보입니다. 그래서 몽골 관련 모든 글자, 책, 그 다음에 뭐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런데 우연히도 어디 이씨인가요? 어디 이씨 집안 족보에 파스파 문자로 쓰여진 쪽지 하나가 1960년대 우연히 발견이 돼서 서울대 김방한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몽골은 관련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몽골에 관련된 기록은 다 없앴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이기든 지든 하여간 그 상대에 대한 모든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남들과 경쟁을 할 때 상대를 빨리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210권짜리 몽골의 역사 원사를 편찬을 합니다. 명나라 홍무제가 주원장이. 그리고 이 페르시아어,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14세기 초에 페르시아에 있던 칭기스칸의 손자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일칸국 또는 요즘에는 훌레구 우르스라고 부르는데 그 일칸국의 재상이었던 라시드 아티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잔칸과 그 후대의 칸들의 명령을 받아서 몽골의 역사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어로 된 역사책을 남겼는데 그 페르시아어로 된 역사책이 우리말로 다 완역이 돼서 지금 5권이 완역이 됐고 영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러시아어로 번역이 됐고 중국어는 러시아어에서 다시 번역한 거고 일본어로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번역한 것도 50점짜리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98, 9점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게 이미 여러분들 피 속에 이미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중국도 섬겨봤지, 일본도 식민지를 겪어봤지, 지금 또 미국, 영어 가지고서 엄청나게 또 지금 어린 젊은이들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몽골 비사라고 하는 그 한자 글자로 쓰여진 몽골어로 된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페르시아어로 된 것도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요거는 210권이 내년쯤에 다 번역이 될 겁니다. 지금 번역 다 끝났어요. 출판만 준비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몽골 연구하려면은 이게 다 필요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죠.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예, 다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은 몽골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2차 연구들이죠. 원사료가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칭기스칸이 분열된 몽골 초원을 통합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6년 대회의 쿠릴타이에서 원래 그 나라 이름은 원도 아니고, 예, 우리가 부르는 몽골 제국은 우리는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는 대몽골국입니다. 예케 몽골 올르스. 지금 앞에 것만 빼면 지금 몽골 국호예요. 몽골 올르스. 현대 몽골의 국호가 몽골 올르스입니다. 몽골국. 예. 예, 칠판이 없어서, 예, 옛날 몽골 글자로.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까 그 집사라고 하는 책에 들어있는 사파입니다. 그림이에요. 아마 이거는 15세기에 뒤늦게 그려진 그림으로 보이는데, 여기 게르가 있고, 여기서 이제 태무진 칭기스칸이 있고, 여기 신하들이 이렇게 칭기스칸으로 추대하는 그림을, 아까 얘기했던 집사 역사 기록 사이사이에 그림을 그려놓아요. 왜냐면 이해하기 쉽게. 자, 이제부터 이제 칭기스칸이 할 일은 뭐예요? 예, 아까 이제 몽골 초원 다 통일했으니까 몽골 초원을 분열시키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예, 누구예요? 어디 갔어요? 예, 금나라. 이제는 금나라랑 맞짱을 떠서 금나라를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한 300년 동안 몽골 초원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몽골의 전쟁, 전투,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가축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유목민들이 통합됐는데 먹고 살 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 부족한 가축을 주변 정주 지역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몽골이나 중국의 서북부, 북부에 가면은 이 낙타들이 많은데, 이 탕구트, 아까 말했던 서하라고 하는 지역에 낙타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낙타는 어디에서 필요하냐면은 사막에서 필요하죠.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을 오가기 위해서 낙타가 필요한데, 그 서하의 낙타를 몽골이 거의 다 몽골 초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몽골 초원에 낙타가 많이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 서하를 공격을 했고, 금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서하, 그리고 서하를 항복시켜 놓고, 예, 서하 왕의 딸을 칭기스칸이 혼인하고, 그 다음에 금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과 서하는 몽골에게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서하를 먼저, 아까 만주 청나라가 조선을 먼저 항복시켜 놓고 명나라 공격하러 들어가듯이, 이번에는 칭기스칸은 서하를 먼저 복속시킨 다음에 금나라 공격을 하러 갑니다. 예. 이게 한 4, 5년 전에, 예, 이분은, 예, 지금 미국 뉴욕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여자 교수인데, 제가 이제 여러 명을 몽골 모시고 가서 우리 프로젝트 하면서, 예, 몽골에서 답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 낙타도 타는 추억을 만들어줬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사실 그 나라에는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강대국이었고, 왜냐면은 금나라가 이미 북송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북송나라가 남쪽 양자강 이남으로 쫓겨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자강 이북은 다 금나라예요. 그때 우리도 고려 중기에, 예, 고려 초에는 거란의 요, 고려 중기에는 여진의 금, 고려 후기에는 몽골의 원에게 고려 왕조 내내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또 중국과도, 예, 또 교류를 해야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예, 중국, 일본과의 교류 관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북방 유목민과의, 교류와 항쟁의 역사도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삼각관계죠. 주변의 세 개의 강대국이 이 한반도를 놓고 누가 더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느냐를 놓고 경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칭기스칸이 어쨌든 금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면은 이제 동아시아의 통치자 최고의 권위를, 그런 획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 10만 명 정도의 몽골 기병대로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금나라 공격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금나라랑 전쟁할 때는 초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나라는 성벽을 쌓고서는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러면 몽골 기마병이 다른 수가 없어요. 초원으로 불러내서 싸워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식량 쌓아놓고서는 성 안에다가 성 안에서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래 너희들이 버텨? 그럼 우리도 버틸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몽골 군대가 중도를 포위하고서는 성 안으로 식량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결국은 성에서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너 견뎌봐. 예, 우리도 견딜게. 그러면서 이제 공성전을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버티면서 했는데 결국 금나라가 항복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몽골 군사들의 군사 원정의 기술은 뭐 말 잘 타는 것은 두 말 할 나이도 없고, 그다음에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여분의 말이 두세 마리에서 너댓 마리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리 지치면은 다른 네 말 또 타면 돼요. 계속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 하루 종일 달립니다. 예. 그 정도로 몽골 유목민들이 체력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몽골 분들과 어디 가서도 뭐 팔씨름이나 아니면 씨름 하지 마세요. 뼈 부러집니다. 이삿짐 센터를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몽골 사람들이 다 장악했어요. 거기는 우리가 6명이 해야 될 걸 걔네 둘이 들어요. 우리보다 한 힘이 3배가 센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활과 그다음에 말이 달리지 못하게 하는 이 마름쇠, 이것으로 이제 추격해오는 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뿌려버립니다. 예, 그러면 말 발굽이 찔려서 말들이 넘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활과 화살은 뭐 몽골인들에게 가장 유력한 또는 효과적인 무기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국궁장에 가서 활 쏘면은 몇 미터 쏘죠? 100m 정도 되나요? 200m 정도 돼요? 예. 그러면 200m 쏘려면 저는 못 쏩니다. 힘이 안 돼요. 그건 정말 훈련하신 고수분들이나 그렇게 쏘지. 근데 몽골 사람들은 짧게 쓰면 300이요, 길게 쓰면 500이에요. 그리고 300m 밖에서 쏘면 우리가 가는 활은 안 맞고 저들이 쏘는 활은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전쟁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은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살아남아서 자기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 거짓 후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불러들이고서 깊숙이 불러들여서는 그 다음에 포위에서는 이제 활을 쏴서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그런 작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정주 국가의 왕들이나 이런 사령관들은 마치 자기가 이미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포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번에 스키타이 공부하실 때도 나왔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왕이 쫓아가다가 스키타이 사령관한테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도망가지 말고 제발 좀 싸우자. 야, 우리 좀 이따 싸울 거야. 더 초원으로 더 따라와. 따라와서 초원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서는 되돌아서 페르시아군을 섬멸하는, 이게 전쟁이에요. 기본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몽골인들은 이 말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말을 거의 뭐 신성시합니다. 말이 거의 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어릴 때 2-3살 때부터 엄마가 말을 타는 것을 가르치고, 지금 도시 아이들은 이제 말도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전쟁 갈 때 여러분들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 칠 때 수나라에서 양제가 30만 대군, 당태종이 100만 대군 그러죠. 그 중에서 전투원은 수나라가 30만 보냈을 때는 3만에서 5만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보급병입니다. 식량 날라야 돼요, 전투원에게. 당나라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뻥이고, 실제로는 한 40-50만이 됐을 텐데 그 중에서 80-90%는 다 보급병입니다. 계속 실어 날라야 돼요. 앞에 싸우는 사람들한테 식량 보급하려고. 그러니까는 말로는 내가 100만 끌고 왔다 하지만은 실제 전투 군사는 10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구려 산성이 정말 요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내 땅에서 싸우는 거니까 50%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있으니까는 당나라 군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성을 놓고서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 또 공격하고, 앞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나중에 당태종이 뭐라고 그래요? 후손들에게 제발 동쪽으로 고구려 공격하지 마라. 왜냐면 이길 수가 없다. 왜냐면 당태종도 사실은 한족이 아닙니다. 혼혈이에요, 혼혈. 왜냐면 옛날 선비족부터 시작해서 돌골, 요즘 말로 하면 잡종이에요, 잡종. 근데 그게 잡종이 우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단일 순수 인종이나 이런 사람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피가 섞일수록 우수해져요. 생물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는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거죠. 피 섞여봐요. 정말 잘생기고 이쁘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이 그래서 근대화할 때 서양 사람들과의 결혼을 적극 장려했어요. 왜? 키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키 엄청나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나마가. 예. 어쨌든 이렇게 역사에서 모든 생물, 동물, 식물을 비롯해서 문화가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피가 섞여야지, 예.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 문화 받아들였었죠, 분명히. 일본 것도 받았었죠. 미국 것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다 우리 거로 만들잖아요.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또 옛날 유목민의 영향도 엄청나게 받아서 그것도 이미 피 속에 뼛속 깊이 갖고 있죠. 그 여러분들은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북방 유목민 오랑캐도 아니고 지금 미국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이죠. 그렇게 섞여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려 시대에 얼마나 많은 피가 섞였겠어요. 100년 동안. 또 청나라와도 엄청난 피가 섞였을 거고, 중국과도 섞였을 거고, 일본과도 섞였을 거고, 지금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엄청나게 섞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계속 소화를 하고 우리 긍정적인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 배척하면은 우리 지금 시골 농사 못 짓습니다. 그죠? 지금 하루 20만 원씩인가요? 20 얼마씩이죠? 좀 힘든 일 하면은 외국 노동자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육포 아시죠? 육포. 예, 이게 다 원래 유목민들의 전투 식량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씹어 먹거나 또는 물에 끓여서 먹는 전투 식량이고, 그래서 옛날에 경상북도 안동에 몽골군 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주가, 안동 소주가 유명한 것이고 이 육포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그 흔적이 남았는데 제사 지낼 때는 소주 못 쓰죠. 왜? 유교식으로 해야 되니까. 몽골 거는 오랑캐 거라고 지금도 제사에는 안 올립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 폴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아지 한 마리에 살코기가 있으면은 몽골 병사 100명이 하루 3끼 식량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4마리를 죽여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 마리가 더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군율이 자기 동료를 적진에다가 남겨놓거나 포로가 되거나 또는 죽은 시체를 놓고 오면 안 돼요. 자기 동료의 목숨을 같이 살려야 되고, 만약 동료가 전장터에서 죽었으면 그 동료의 시체를 갖고 와야 돼요. 가족에게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 몸처럼 10명이 또 100명이 또 1000명이 그 단위마다 사령관이 있습니다. 10호장, 100호장, 1000호장, 그리고 10,000명, 10,000호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10,000명의 단위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엄격한 군율을 또 만들어서 몽골 군의 사기를 높입니다. 이걸 지금 제일 잘 실천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북한에 돈을 주고서라도 찾아오잖아요. 6.25 전쟁 때 남은 미군의 유해를 지금도 찾아요. 돈 주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와 먼저 처음에는 몽골 초원을 통일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금나라를 항복시키고, 그 와중에 금나라를 공격하는 와중에 서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이 중앙아시아에서 또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있는 파미르고원 서쪽에, 거기에 몽골 제국이 성립할 때쯤 호레즘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나라가 또 하나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호레즘 샤에게, 샤가 이제 그 지역의 황제인데, 호레즘 샤에게 우리 교역하자. 동쪽에서는 내가
강대국을 세웠고 서쪽에는 네가 강대국이니 우리 교역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450명의 대상단을 보내요. 외교 사절단을. 근데 그 외교 사절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보내죠. 그런데 그 사절단과 선물을 압수하고 사절단을 거의 다 죽입니다. 한 두세 명만 남겨놓고서는. 그래서 놓은 그 사절단 중에 두세 명이 몽골로 도망와서는 칭기스칸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다 빼앗기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 한 번 더 보내요. 야, 이번에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냥 교역하자. 근데 이번에도 또 말을 안 듣고 몽골 사절단을 또 모욕을 줍니다. 사실은 미끼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호레즘을 공격하기 위한 미끼를 던졌을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호레즘과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금나라와 전쟁은 자기 부하 사령관에게 맡겨놓고 몽골군의 거의 7, 80%를 중앙아시아 전장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 호레즘의 술탄 무하마드 샤에게 전쟁을 이제 어쨌든 결심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서 각 호레즘은 오아시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에요. 하나의 왕국인데, 그래서 그쪽은 유목민보다도 오아시스의 농경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그 실크로드에 있는 도시들은 다 오아시스 도시들입니다. 물이 나는 곳에만 사람이 살고 물의 양만큼만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농사를 짓고 많은 사람들은 실크로드로 오가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요. 또는 수공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도시들에게 이제 이렇게 겁을 주죠.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항복 안 하면 너 다 죽인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은 자발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몇몇 도시들이 지도자가 못 났는지 어쨌든 끝까지 몽골 군대에게 버텨요. 근데 그러한 도시들은 거의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아예 성을 헐어버리고 그냥 말이 달려도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뭉개버려요. 몇몇 도시들을. 그래서 이제 공포의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슬람 측 기록에 보면은 메르브, 니샤프르, 헤라트 등에서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역사책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도시의 최대 가용 인원이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100배 튀긴 거예요. 거짓말로. 왜냐면 그렇게 해놔야지 적대감이 커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1218년부터 1225년까지 거의 7, 8년에 걸쳐서 호레즘 왕국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하고 1225년에 몽골로 귀환합니다. 그때 몽골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축제를 벌여요.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잔치에서 칭기스칸의 조카인 이순계라고 하는 사람이 535m를 쏴서 우승을 해요.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비석인데 러시아가 가져가서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호레즘에서 돌아와서 1226년에 다시 호레즘 원정에 군대를 보내야만 했던 서하가 군대를 안 보냈어요. 약속을 깬 거죠. 그래서 서하를 다시 재차 정벌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병에 걸렸는지 어쨌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칭기스칸의 무덤은 지금도 없고 못 찾고 찾아도 누구 건지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표시해 놓으면 중국이 들어와서 다 파헤쳐요. 그러니까는 유목민만 중국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중국도 끊임없이 유목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공격해서 불태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중국은 문명대국이니까 남들을 안 괴롭혔겠다. 지금도 우리 괴롭히잖아요. 사드 때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양면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은 또 칭기스칸의 무덤 찾는 걸 원치도 않아요. 영원히 그냥 수수께끼로 남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칭기스칸 시대에 사실은 고려는 1218년에 잠깐
군대를 보내서 이때는 처음에는 우호 관계였어요. 거란 사람들이 고려로 도망을 쳤어요. 금나라 치하에 있던 거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란 사람들을 고려와 몽골이 힘을 합쳐서 잡았습니다. 항복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1231년부터는 우구데이 칸, 칭기스칸의 아들 우구데이 칸 때부터는 이제 고려에게 6가지 의무를 압박을 가합니다. 고려 왕 너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 그리고 너네인의 인구 호적 조사해서 올려. 세금 나한테 바쳐. 그리고 네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나에게 인질로 보내. 그래서 6가지. 그리고 고려에다가 다루가치. 그러니까는 총사령관, 몽골군 사령관을 고려에다가 배치해. 이 6가지 의무를 고려 왕에게 부과했는데 고려는 또 30년 동안 강화도에 도망가서 그리고 무신 정권이 계속 몽골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30년 동안 엄청난 양측의 전투가 벌어지고 피해가 벌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칭기스칸이 이렇게 또 살려놓은 게 미국이에요. 1990년쯤에 타임지에서 이번 1000년 동안, 즉 1001년부터 1990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얘기했을 때 바로 칭기스칸이 뽑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몽골의 칭기스칸을 키워야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몽골은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기울게 되는 거고 현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게 거의 80, 90%를 기대고 있고 군사, 외교, 자원적으로는 러시아에게. 그러니까 이 세 나라에게 몽골은 거의 목맨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숨통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거의 먹이 살려요 지금. 수많은 몽골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몽골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여행을 가고 또 몽골 사람들 도와주고 왜냐면 둘이 서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우리 둘은 서로 돕지 않으면 서로 죽는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시간에 8번째 강의 시간에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알렉산더나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대영 제국보다도 넓은 영토를 뭐 거의 유라시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다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본적인 몽골이 유라시아를 정복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복세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부터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고 그죠? 부인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인을 비롯해서 자기 가족이 살아야 되고 시족, 부족 그리고 나아가서 몽골 초원의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야망을 자기가 살아 커가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 유목민 전체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후예들은 짧게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이 죽었는데 1227년에 아까 죽었죠. 그런데 자기 아들 우구데이는 1229년이 돼야지 대칸이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몽골의 각 부족장들이 모여서 2년 동안 회의를 합니다. 야, 이렇게 된 몽골을 앞으로 누가 끌어갈 것이냐? 저놈이 좋을까 이놈이 좋을까 서로 그 후보자들을 평가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칭기스칸의 원래는 큰아들은 칭기스칸보다 조금 먼저 죽어요. 좋지. 아까 그 부르테가 메르키트에게 끌려갔다가 와서는 낳은 애가 조치예요. 그래서 이 조치가 칭기스칸의 신이 아니면 메르키트의 신이야라고 이제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몽골인들이 얘기할 때는 칭기스칸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메르키트에 갔을 때 아마 임신했을 것으로 보이고 와서 오는 도중에 주치를 낳았다고 그래서 손님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조치가 바로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대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구데이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우구데이의 바로 아래 동생이면서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 톨루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우구데이보다 훨씬 전투 능력과 군사 능력 그리고 이 더 많은 유목민을 가지고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구데이가 그 동생을 금나라 원정군에 보냅니다. 그리고 물론 우구데이도 가요. 그런데 그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1234년에 금나라를 멸망시키죠. 그런데 그때 삼봉산 전투에서 금나라를 이기고 돌아오는 도중에 톨루이가 우연하게 죽어요. 100% 독살입니다. 자기 형이 우구데이가 톨루이를 죽인 거예요. 왜?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요. 너무나 힘이 세고 전투 능력이 뛰어나고 태무진이 칭기스칸일 때 다른 아들은 안 데리고 다녀도 톨루이만 데리고 다녔어요. 왜? 톨루이가 너무 전투와 전술에 뛰어나요. 너무나 믿을 만한 거죠. 막내 아들이니까 이쁘기도 하겠지만은 또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구데이가 추대가 된 다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후예들은 이제 우구데이 때부터는 이제 동유럽까지 몽골 군대가 가게 되고, 그래서 1229년 우구데이가 대칸이 된 데부터 1279년 원세조라고 들어보셨죠? 그 원세조가 중국에서 말하는 것이고, 쿠빌라이 세첸 칸, 현명한 쿠빌라이 칸, 이게 몽골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는 몽골어는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한자만 모았기 때문에 원세조가 되고, 원세조 하니까는 원은 중국 역사야. 그럼 몽골 중국 역사야.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 역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부정해왔던 거예요. 왜? 우리도 오랑캐이면서 우리가 오랑캐를 욕했잖아요. 우리가 중국이 아니었잖아요. 동쪽의 오랑캐였잖아요. 그죠? 동이, 서융, 서쪽의 오랑캐, 남만, 남쪽의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 근데 우리는 중국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남들을 오랑캐라고 욕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오랑캐인데. 그죠? 얼마나 지금 활 쏘기를 좋아하고, 그죠? 남들과 싸우기 좋아하고, 편 먹고, 매일 내기하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50년 동안에 약 20개의 나라,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를 합니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고려는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사실은 몽골의 영향과 유산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활용한 나라가 고려예요. 그리고 그 고려가 이름만 바꾼 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 초에 나온 모든 학문, 과학, 기술, 의료, 의학, 수술, 약학 모든 게 다 몽골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조선 초에 꽃피운 거예요. 우린 그거 부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몽골로부터 얻은 거죠. 나는 대로 글씨를 쓸 수 있겠구나. 어디 중국 하늘 아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만리를 비롯한 권력자들, 관료들은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한글 쓰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세종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지금 그것도 조선시대에는 못 썼죠. 왜? 다 한문만 써야지 내 권력을 유지했으니까.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한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도 이제 성경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글을 일상적으로 쓰게 된 거예요. 또 일본이 못 쓰게 했죠. 또 밟으니까 또 써요. 한국 사람들은. 밟으면 잡초처럼 일어나서 지금은 전 세계 10대, 20대들이 한국과 끈이 있는 사람이 제일 권력자예요. 어떤 나라든. 앞으로 10년, 20년 후 돼보세요. 지금 그 아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한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커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1990년에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를 하면서 겨우 34년 만에 세계의 선도국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물론 고려 때 잠깐 있었죠. 어렵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고려 때도 독창적인 그러한 문화 유산을 많이 만들었어요. 청자도 우리 것으로 만들었고 중국 거 영향을 받았지만, 활자도 중국 거를 영향을 받았겠지만 우리는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고,
조선 초에 또 그러한 영향력을 몽골을 통해서 이슬람과 유목문화, 중국 문화 다 받아들여서는 우리 거로 만든 거예요. 그게 조선 초의 세종 시대의 문화 창달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 몽골을 통해서 몽골 유목문화, 그리고 또 몽골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몽골 공주들이 우리나라 와서 고려 왕들과 결혼하죠. 그 아들이 또 혼혈이죠. 또 몽골 여자랑 결혼해서 또 혼혈이죠. 그게 공민왕까지 와서 공민왕 거의 90%가 몽골 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몽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반원 개혁을 한 거예요. 몽골은 됐다.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자기는 피가 90%가 몽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충자 썼잖아요. 그죠? 충렬왕, 충수광, 충수랑, 충수광, 충혜왕. 예.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심지어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문명까지 고려 말 조선 초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력도 우리 하늘로 만들고, 그죠? 예, 중국 달력 받는 게 아니라 중국 달력을 우리 달력으로 바꿉니다. 왜? 북경과 우리 한성이 다른데, 위치가 다른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을 한 거예요.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 시간이 우구대인은 어쨌든 고려도 침공을 하고 또 유럽까지도 원정군을 파견합니다. 그때 유럽 원정군은 아까 죽은 칭기스칸의 큰아들 주치의 둘째 아들인데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했던 바투, 그리고 우구데이의 아들 구육이 사령관이 돼서 동유럽 원정, 남러시아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에 있던 교황이 깜짝 놀라서는 자기 플라노 카르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몽골 제국에 쓰였던 카라코룸으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몽골이 유라시아에 다 길을 깔아놓은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어디 갔어요? 어쨌든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때 교황이 구육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편지 보낸 내용이 너희들 몽골 당장 사륙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구육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1920년인가에 바티칸 비밀문서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만약 네가 다시 너희들의 신에 기대서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하늘 신만이 아실 것이다. 너 교황 빨리 와서 나에게 항복해. 라는 편지를 받으니까 교황이 그 편지를 숨긴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편지도 3가지 문자로 써졌어요. 몽골 문자, 페르시아 문자, 그리고 라틴 문자로. 왜?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몽골은 이미 그 당시에 번역가, 통역가가 엄청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몽골 제국이 통치가 되잖아요. 자, 그러다 이제 우구데이 칸이 1241년 만에 갑자기 죽고 또 5년 동안 걸쳐서 회의를 해서 구육이 별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치맛바람으로 간신히 칸이 됐는데 1년 반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톨루이 집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뭉케, 톨루이의 큰아들인 뭉케가 대칸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뭉케가 우구데이 집안과 차가타이 집안을 77명을 다 목을 쳐버립니다. 왜? 자기 아버지 옛날에 우구데이에게 독살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제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가문끼리. 이게 이제 몽골이 후대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이유예요. 내분이 일어나면은 그 권력은 금방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뭉케칸 시기에 그 칭기스칸의 손자인 뭉케칸의 동생인 훌레고를 바그다드까지 진격을 시켜서 거기에 훌레골루스를 만들고, 이집트로 가는 실크로드 통상로를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에 뭉케칸이 10년 정도 제위하다가 또 쿠빌라이도 자기 동생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 대칸이 돼요. 권력 앞에는 부자 형제 없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가 어쨌든 이기고 그래서 그때 중국 애들에게 너희는 예케 몽골 울루스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원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대원 케메쿠 예케 몽골 울루스 이게 몽골 국호가 돼버려요. 중국 사람들에게. 근데 몽골 국호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대몽골국이.
그때 바로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 시기에 찾아옵니다. 마르코 폴로 얘기는 뭐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삼촌과 나중에 쿠빌라이 칸에 와서 17년 동안 쿠빌라이 칸의 아마 특명 밀사 정도로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 대여행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자기 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 시대가 되면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상인이 가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안전한 실크로드 통상로를 몽골 제국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때 생긴 말이 우리말에 들어와서 한참이 됐어요. 그죠? 한참만 가면 돼. 조금 더 가. 이게 몽골어에서 한자로 쓰인 거예요. 원래는 잠이라고 하는 몽골어인데 그 잠을 중국 사람들이 참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패스포트 같은 건데 패자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래서 몽골이 동아시아, 이슬람 세계, 동유럽까지 중국 다 포함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가능했고, 그 영향으로 마르코 폴로의 책을 읽고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동쪽으로 못 오고 서쪽으로 돌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서인도 제도가 지금 거기 파나마, 쿠바 밑에 거기가 서인도 제도예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어쨌든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의 권위, 정치적 권위, 그리고 그들의 문화, 언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너희들 고려 풍속 고치지 말라. 너희들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치하다 보니까 아까 통역과 번역가도 많았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영한, 일한 사전이 아니라 최소한 4개에서 5개의 언어들을 동시에 익힐 수 있는 다국어 사전을 편찬을 해요. 그리고 몽골을 따라서 아랍과 페르시아 사람들, 즉 이슬람 사람들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은 행정과 회계, 재무를 몰라요. 그걸 그 사람들에게 다 맡깁니다. 자기들은 통치만 하고 군사 원정만 잘해요. 돈 모릅니다. 계산할 줄 모르고 장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몽골 통치자들 밑에서 이 이슬람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정관료와 회계를 다 맡아줘요. 그래서 이슬람이 동남아시아까지 쫙 퍼지죠. 지금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죠? 중국도 이 동남 해안 지역에 지금도 그 후예들이 살고 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여행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그 시기를 그래서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라고 부르고, 그 뒤에 이어진 콜럼버스를 비롯한 마젤란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대항해도 사실은 이 대여행의 영향을 받은 거죠. 유럽은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문명의 완전히 소외 지역이었는데 몽골을 제국의 영향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더 넓은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근대 유럽으로 성장을 합니다. 모르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배워서 다음 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보세요. 서유럽,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주 국가들은 몽골 제국의 영향과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지워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면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요. 만화책도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도 있고, 허영만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도 있고, 제가 다 감사해줬습니다. 아마 사다 놓으시면은 자제분들이나 손주분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 한 10분처럼 느껴졌나요? 한 3시간처럼 느껴진 거 아닌가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